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금 선물 차트,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XRP 달러 차트와 XRP BTC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요. 내용으로 네스닥에서 업데이트, 두 번째로 XRP 관련 기사, 세 번째 지금 대각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Q의 의미,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을 보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차트로 들어가서 금 선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863달러로 지난주에 하락을 좀 했는데, 우선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월선이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50월선도 이렇게 이제 돌아서 지금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하면서 지금 이제 120월선과 이 50월선이 골든 크로스가 이번 달에 났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주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제 20주선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검정색 수평 라인이 2011년도 고점 라인인데, 지금 이제 이 2011년도 고점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채널 4분의 3 라인 넘어갔던 이 라인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를 2005년도 이때 이제 위치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을 거칠 때 이렇게 이제 50주 이평선까지 내려오거나, 큰 조정을 거칠 때는 이렇게 이제 120주 이평선까지 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이탈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줬는데, 20주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이제 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채널 4분의 3 라인, 이 초록색 이 라인만 이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2005년도 이때 모습과 같이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이제 1923달러로 지금 이제 조금 상승해서 143달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난주에 다시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20주 이평선까지 보시는 것처럼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는 라인이 이 빨간색 20주 이평선과 이 큰 삼각 수렴의 이 상단 추세 라인,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시키고 이 추세 라인까지 눌러주고요. 이제 20주 이평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20주 이평선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50주 이평선이 보시면 살짝 들렸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초록색 50주 이평선이 살짝 상방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50주 이평선까지 상방으로 턴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 차트도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21이평선에 먼저 지금 이제 리플보다 먼저 올라타서 21이평선과 이제 51이평선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제 51이평선을 넘지 못했어요. 21이평선이 지금 이제 상방으로 턴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봉을 잠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봉 20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이 21이평선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줄 거고, 이 올라오는 이제 21이평선 힘 받고 51이평선을 이제 돌파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비트코인이 이제 이끄는 장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끄는 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이제 무너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61.14로 뭐 도미넌스는 지난주와 이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우선 지난주에 도미넌스 이제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윗골이 만들면서 주황색 200주 이평선까지, 200주 이평선 근처까지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만들고 봉 마감은 이 검정색 120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61.6 라인,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서 안착하게 되면 120주 이평선 올라가서 이제 봉이 완전히 안착하게 되면 주봉에서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전히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이제 21이평선, 51이평선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고, 21이평선이 잠깐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봉 20개를 이제 계산해보면 지금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올 거예요. 골든 크로스 나오고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61.6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 돌파하고 이때처럼 뭐 하루 정도 돌파하고 안착할 수는 있겠지만, 주봉에서 이제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 여전히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이제 작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XRP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0.24 이 정도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우선 지난주에 약간 움직임이 이 노란색 추세 라인까지 깊게 한번 눌러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이제 결국 봉 마감은 아래 꼬리 만들어주면서 올라와서 마감돼서 현재 위치 이 0.245 이 근처에서 봉 마감이 됐습니다. 주봉에서 지금 현재 이제 9주째 이 200주 이평선, 120주 이평선 저항 맞고 이제 9주째 조정을 받으면서 이 20주와 50주 이평선 사이에서 지금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그 이더리움이 8주 조정받고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리플도 좀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지난주에 상승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리플도 이더리움과 같은 모습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 20주, 50주 골크를 지난주에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도 지금 21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은 21이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도 뭐 크게 이제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봤는데, 우선 이제 21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왔고요. 이때도 이제 21이평선 위에 이제 올라왔었는데, 이때와 이제 다른 점은 21이평선이 이때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노란색 추세 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지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때도 이제 지지 역할을 했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지 역할을 해줬는데, 이때 이제 121이평선, 361이평선 이제 깨고 하루 정도 봉이 이제 아래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장기평선 깨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차트 보고 매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나왔을 거다. 하지만 이 노란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노란 추세선까지 그냥 흘러내리면서 깊게 눌러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는 21이평선이 이때랑은 이제 다르게 약간 수평에서 살짝 들렸어요. 위로 이제 들렸기 때문에 이때 이제 두 번의 이 21이평선 돌파했던 이 위치보다는 지금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위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1이평선과 51이평선 사이에 있는데, 지금 추세선을 살짝 그려보면 우선 지금 이 추세선은 돌파가 됐어요. 이렇게 추세선 그려보면 이 추세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고점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보면 지금 이제 이 라인은 거의 이제 51이평선과 이제 거의 겹치는 그런 라인인데,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이 라인까지 돌파를 시키면 그때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아마 이제 돌파를 할 때 돌파를 시키면서 XRP 같은 경우는 다시 돌파하고 쉬고 이번에 가는 그런 그림보다는 이번에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한 번에 좀 크게 움직여주는 2017년도 3월 달에 그 추세를 돌파하면서 크게 움직여줬던 것처럼 한 번에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XRP BTC 차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XRP BTC 차트도 좋은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2245사토시에 있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2017년도 봤을 때 2017년도 그림에서 큰 하락세 기형,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큰 하락세 기형을 만들고 이 부분을 이제 돌파시키고 이때는 한 주 만에 바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9주째 이렇게 이제 20주 이평선과
50주평선 사이에서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주평선과 50주평선 사이에서 20주평선은 이제 깨지 않으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위치를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뭐 장중에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20주평선을 살짝 이제 이탈도 했었는데, 지금 돌파, 이 큰 하락세기형 빨간색, 이 하락세기형을 돌파하고 이 위에서 20주와 50주평선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하락세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보라색과 이 노란색으로 그린 이 하락세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121평선 깨지 않으면서 여기서 옆으로만 누워줘도 이 하락세기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중에 이렇게 이제 아래로 한번 이탈시키면서 트랩을 만들어주고 하락세기에서 다시 돌려 세워서 올라온 이후에 옆으로 누우면서 이 작은 하락세기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BTC 마켓도 긍정적인 그림이 완성됐다. 달러 마켓도 21일평선 이제 위로 안착을 하고 21일평선이 상승 방향으로 턴을 했고, 지금 BTC 마켓도 121일평선 지지받고 이 작은 하락세기를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크게 상승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모습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설명 이렇게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라 게스라 업데이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스라 게스라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네스라 게스라와 영적 전쟁 이 이야기를 이제 주로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XRP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일어나는 부의 이동은 그동안 기득권이었던 이 딥스테이트와 중국 공산당의 부를 가져와서 전 세계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방향과 그 결과가 결국에 이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셔서 저는 이제 확인을 직접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 도리도리님 방송을 보니까, 어제였나요? 방송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소설이나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미래를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소설, 판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스라 게스라 관련 업데이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네스라 게스라 6번에 법정과 사법의 헌법으로 회복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 재판소의 헌법 적정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난 이제 9월 27일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재능 있는 법정인 중 한 명을 대법원에 지명하게 되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녀는 독보적인 업적, 우뚝 솟은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입니다. 에이미 코닛 베럿 판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이거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 낙태 이민을 반대하는 보수 여전사 베럿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의 후임에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 고법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오는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목표지만,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이 인준 절차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법사위가 정확한 날짜를 정하겠지만, 그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12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 12일, 10월 12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한 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선거 전에 그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럿은 나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헌법을 사랑한다며 대법관 지명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판사는 법률을 적혀있는 대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판사는 정책 위반자가 아니다고 보수적 법률 해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에이미 코니 이 베럿이 누구냐? 이 에이미 코니 베럿의 어떤 가족이 좀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는 연방 판사를 지냈던 남편 제시 바렛과 사이에 모두 7명의 아이를 두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2010년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IT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저 이제 이 부분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지금 클린턴 재단, 그 힐러리와 조지 소로스가 이 IT 대지진 당시에 IT를 방문하고 그 클린턴 재단에서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지금 이제 이게 다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IT 2명의 아이를 입양한 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이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 해도 5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도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대가족인데, 그중에 추가로 2명을 더 입양을 했고요. 이 베럿의 아이 중에 막내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산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긴즈버그, 약간 그 좌파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과 이 베럿 그 대법관 후보와의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좌파가 4명, 우파가 그동안 이제 5명이었는데, 이 긴즈버그는 강성 좌파였고요. 이번에 이제 베럿이 대법관이 될 경우에 이 구도 자체가 보수가 6명, 그리고 이제 진보가 3명으로 줄면서 이제 2대1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절대 우위로, 그동안은 약간 애매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보수가 절대 우위로 지금 이제 이 대법관의 구성원이 짜여지게 된다. 미국 대법관 같은 경우는 종신직이고, 이 베럿의 나이가 48세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분열보다는 이런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게 있는데, 그 심슨 만화에 이 긴즈버그 죽음을 암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심슨 만화에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심슨 만화에서, 그리고 또 그 미래 예언했던 게 실제로 이제 실현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아서 심슨 만화를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대법관 9명 중에 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분이 이제 긴즈버그, 기존 이제 그 좌파 성향의 대법관이고요. 이렇게 대법관 자리에서 어떤 한 남자에서 이제 쫓겨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화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모컨을 키면서 방금 이제 봤던 이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직이라는 거죠. 그러면 긴즈버그가 자발적으로 이 대법관을 그만두지 않는 한 대법관 자리에서 나올 일은 없는데,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 대법관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는 긴즈버그의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다. 아까 봤던 이 심슨 만화가 긴즈버그의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암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이제 XRP 관련된 기사인데, 지구별 여행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에서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XRP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공간에서 가장 관련성 높은 암호화 자산으로 선정을 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리플의 기본 통화인 XRP를 신흥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그 CBDC 공간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암호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이와 같이 진행될 거다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 근본위로 돌아가게 되면 금을 중심으로 해서 IMF에서 SDR로 XRP를 선정해서 그 XRP를 가지고 그 근본위 상태에서 유동성을 부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그 ESDR로 선정된 부분에서 XRP가 그 역할을 할 건데, CBDC와 그럼 당연히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겠죠. 각국이 CBDC를 만들 때 그 SDR을 가지고 CBDC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SDR에 XRP가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제 시작은 또한 중앙은행이 CBDC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XRP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리플넷의 그 ODL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은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여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CBDC의 직접 교환도 지원할 수 있다. XRP는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확장성이 뛰어나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봤던 그 관점에서 똑같이 나왔다라고 봐요. XRP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각국의 CBDC를 서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호 운용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IMF에서 이제 SDR로 선정을 해서 만들 때 그 XRP가 그 기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XRP는 금으로 또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그 대각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써봤습니다. 내용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각성. 프랑스 경찰은 마크롱의 코로나 독재 반대하고 수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체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지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 트위터 영상을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 영상이 지금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프랑스 경찰들이 그 일렬로 쭉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수갑을 바닥에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을 체포하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봐도 이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그 수갑을 바닥에 던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이 지금 페이지가 닫혀서 이 부분을 이제 대신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기술적인 그 발전, AI라든가 퀀텀 컴퓨터 등장, 뭐 뉴럴링크, 이런 것들이 대각성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퀀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류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의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답은 이제 진실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은 상당수가 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조작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역사라든가 뭐 교육, 문화, 뭐 과학, 여러 가지 우주에 관련된 뭐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의 이제 입맛에 맞게 조작됐다라는 겁니다.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 대부분의 인류는 이제까지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사회는 분열되고 대립된 상태로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의 문제인 어떤 창조론과 진화론만 보더라도 보통 이제 종교인들이 창조론을 많이 주장을 하고, 학계 쪽에서는 진화론,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진화론을 이제 배워왔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거론이 되면서 논쟁이 되어 왔다는 거죠. 진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각각 논리적인 이유들을 나열해 가면서 서로의 이론이 옳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진실은 하나이며, 퀀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 대립된 문제들은 하나씩 답을, 그러니까 진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반대 진영은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종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깨지게 되면 그걸 이제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고 배워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깨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지금 단합으로 가려고 이런 것들을 대각성을 해주는 건데, 오히려 단합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혼란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퀀텀 컴퓨터의 시대인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대각성이 필요하고, 지금 대각성을 위한 그 사전 작업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QAnon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들이 밝혀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그럼 뭘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부감이 있다 보면 이걸 이제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런 배워왔던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는 인류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의 통합의 길로 가는 데 있어 개인적인 정서적 혼란과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성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에 앞으로 올 여러 가지 진실들이 밝혀질 때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적인 어떤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각성 그리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그 Q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QAnon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왜 그럼 Q일까? Q인 이유가 있는데, 우선, Q는 이 문자 자체가 이 동그라미에 이렇게 이제 일자로 아래 이렇게 쭉 내려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 O는, 동그라미는 닫힌 세계를 의미하며, 그동안 지구인은 그 닫힌 세계 안에서 살았다. 근데 이제 Q는 그 아래쪽에 제가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문을 상징하며 그 원을 그리며 숨겨진 그 모든 것을 여는 글자가 Q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게 Q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트위터에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보면서 Q인 이유가 이런 이유였구나. 이 부분을 이제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그 보는 것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을 보는 것 차이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란 뭐냐? 말 그대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보고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것을 확인한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가격이 올랐고 만약에 단일 통화가 되었다. 나중에 이제 XRP가 그렇게 됐으니 이제는 나는 이걸 믿고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XRP를 투자한다고 해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믿는 것을 보는 건 뭐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믿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가격은 저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보였다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할 수가 없겠죠. 전 세계 단일 통화가 될 것을 믿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때 투자한다라고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이제 기회가 이 부분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가격이 올라가고 뭐 단일 통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빠지면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부안해동한다는 거죠. 근데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격과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미래 시점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점에 가서 미래에 이미 XRP가 세계 단일 통화로 쓰이고 있는 그 시점에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XRP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보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 차이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